오늘 밤 우리가 함께 만날 철학자는 평생을 지독한 고독과 함께 살았던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차가운 염세주의자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는 누구보다 삶을 평온하게 유지하고 싶어 했던 지독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일 수 있다. 그가 남긴 이 날카로운 문장은 고독이라는 안식처 안에서 상처받은 영혼을 지키라는 따뜻한 권유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그의 삶은 화려한 성공담도 거창한 승리의 기록도 아닙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한 남자의 고요한 발자취입니다. 철학자와 함께하는 이 밤, 이제 그의 고독했던 어린 시절부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프로이센 왕국의 항구 도시 단츠에서 1788년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부유한 상인의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부족함 없는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그 집안의 공기는 항상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하고 완고했으며 어머니는 사교적이고 활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대조적인 부모 사이에서 조용한 아이였던 쇼펜하우어는 어린 시절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가 태어난 시대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며 유럽 전역이 크게 흔들리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유와 이성에 대해 뜨겁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어린 쇼펜하우어는 예민하고 생각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뒤를 이어 냉철한 산인이 되길 바랐습니다. 이상보다는 현실을, 감정보다는 실리를 중시하라고 가르쳤죠. 그 야망의 증거가 바로 아르투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아르투어, 영국에서는 아서, 프랑스에서는 아르티르로 각 나라의 언어에 맞춰 자연스럽게 불릴 수 있는 이름이었죠. 철자는 하나지만 어느 나라의 시장에서도 이질감 없이 통용될 수 있게끔 아들이 국경에 얽매이지 않는 세계적인 상인이 되길 바랐던 아버지의 철저한 계산이 담긴 선택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아버지를 따라 유럽의 여러 도시를 여행했습니다. 항구와 시장, 낯선 언어와 풍경들, 무역의 최전선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여행이 소년을 들뜨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시선은 늘 무리 너머의 깊은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목격한 것은 시장의 활기가 아니라 전쟁터의 참혹함과 인간의 본질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던 1805년 17살의 그에게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아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사의 비극을 넘어 그의 삶 전체에 짙은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스스로의 선택이었는지 혹은 사고인지 분명하지 않은 그 서늘한 죽음 앞에서 그는 인생이란 결국 허무와 고통의 반복이라는 진실을 마주합니다. 아버지는 그를 상인으로 키우려 했습니다. 이미 상업교육을 받고 있었고 유럽 각지를 여행하며 실무 감각을 익히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학문보다 현실, 철학보다 계산이 우선인 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도 그 길이 곧바로 끊기지는 않았습니다. 함부르크의 무역회사에서 견습 과정은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는 장부와 거래, 계산과 계약을 배웠지만 이 시간은 수능이 아닌 점점 커져가는 내부 갈등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고전문학과 철학서가 그의 관심을 끌었고 상인의 삶은 그에게 점점
답답한 틀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어머니 요한나 쇼펜하우어는 남편 사후 바이마르로 거처를 옮겨 문학살롱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요한나 쇼펜하우어는 꽤 유명한 소설가이자 사교계 인물이었습니다.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삶을 시작한 어머니와 달리 그는 점점 내면으로 침잠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고통에 개입하기보다 자신의 화려한 삶에 집중했고 두 사람의 방향은 이 시기부터 서서히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창업은 생계를 위한 길이었지만 그의 관심은 왜 인간은 끝없이 욕망하는가 같은 질문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상업교육을 완전히 정리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진로 변경이 아니라 아버지가 정해놓은 삶의 궤도에서 이탈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오직 스스로의 결단으로 인문학고등학교에 진학해 고전 언어를 독파해 나갔습니다. 타인의 기배나 따뜻한 응원 대신 철저한 고독과 냉소 속에서 학문적 토대를 쌓았습니다. 아버지의 뜻과는 다른 길을 선택한 그는 1809년 그팅겐 대학에 입학합니다. 처음에는 의학을 공부하며 인간의 몸을 들여다보았지만 곧 철학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식을 배우려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사람들은 왜 끝없이 욕망하는지, 고통은 왜 사라지지 않는지 그 근원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에게 큰 영향을 준 철학자는 임마누엘 칸트였습니다. 칸트는 인간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대해 말했고 그 사유는 젊은 쇼펜하우어에게 하나의 단단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칸트의 생각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금 더 비관적이고 조금 더 날카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813년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논문은 학문적으로 인정받았지만 세상의 반응은 미미했습니다. 학위를 마친 뒤 돌아온 바이마르의 집은 더 이상 그가 머물 곳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문학살롱의 주인이 된 어머니 요한나에게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아들은 자신의 명성과 즐거움을 방해하는 거추장스러운 존재였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1814년 어느 날 걷잡을 수 없이 폭발했습니다. 사교계의 명사였던 어머니에게 아들의 냉소는 독설이었고 아들에게 어머니의 화려함은 위선이었습니다. 어머니 요한나 쇼펜하우어는 괴테와 교류하며 문학살롱을 운영할 만큼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반면 아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즐기며 세상의 이면을 냉소적으로 바라보았죠. 성향이 정반대였던 두 사람은 결국 바이마르에서 심하게 다툰 뒤 갈라섰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집에서 내쫓으면서 사실상 절연 상태가 되었고 이후 편지를 통해 네 존재가 나를 불편하게 한다는 취지의 말을 남기며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평생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채 홀로 남겨진 시간들이 훗날 세상을 뒤흔들 차가운 사유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818년 자신의 철학을 집대성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출간합니다. 그는 이 책이 철학사의 흐름을 바꿀 것이라 확신했지만 현실은 내목했습니다. 책은 거의 팔리지 않았고 비평가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심지어 남은 책들은 폐지 더미로 팔려나가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1820년 그는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당시 독일 학계를 이끌던 인물은 게오르크 빌헤름 프리드리히 헤겔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헤겔과 같은 시간에 강의를 배치하고 정면 승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헤겔의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고 그의 강의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강의실에 앉아있는 사람보다 텅 빈 의자가 더 많았던 날들. 그는 그 시간을 조용히 견뎌야 했습니다. 젊은 철학자는 자신의 생각이 세상과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서히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타협하지 않았고 자신의 철학을 세상의 눈높이에 맞춰 낮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몇 차례 사랑을 시도하며 누군가와 닿기를 원하기도 했지만 그 관계들은 오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멀어졌고 마음을 내보일수록 어긋났습니다. 그의 성격은 날카로웠고 상대에게도 엄격했습니다. 그는 쉽게 만족하지 않았고 쉽게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곁에는 늘 사람이 있었지만 오래 머무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좌절된 야망을 뒤로하고 1833년 번잡한 도시를 떠나 프랑크푸르트로 거처를 옮긴 뒤 지독하리만큼 조용하고 정적인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화려한 사교 모임도 의미 없는 교류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은둔이자 동시에 엄격한 수행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냉수 마찰로 정신을 가다듬고 오전 내내 깊은 사유 속에 글을 썼습니다. 오후가 되면 그는 유일한 동반자인 푸들 아트만과 함께 강변을 산책했습니다. 강변을 따라 걷는 산책은 하루의 의식처럼 반복되었습니다. 사람들과 활발히 교류하기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을 지키는 쪽을 택했습니다. 산책 후에는 홀로 플루트를 연주하며 반복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시기 그의 이름은 여전히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오랫동안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그는 학계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시선에 자신을 맞추는 대신 반복되는 정적인 일상 속에서 자신의 철학을 더욱 날카롭고 단단하게 정립했습니다. 그는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고 에세이와 단문집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계속 다듬어 나갔습니다. 쇼펜하우어에게 무명의 세월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소중한 은신처가 되어주었습니다. 유럽 전역을 뒤흔든 1848년 혁명 이후 사회가 큰 혼란을 겪으면서 기존 철학에 대한 회의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기적처럼 그의 책이 다시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저서 소풍과 부록이 예기치 못한 성공을 거두며 젊은 세대의 철학자들이 그의 사유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유럽 전역에서 다시 언급되었고 늙은 철학자의 집 앞에는 그를 만나려는 이들이 줄을 섰습니다. 인정은 이토록 아주 늦게 노을빛처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오래 혼자 있는 법을 배운 뒤였습니다. 비늦은 명성 앞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고독을 지켰습니다. 말년에 그는 젊은 시절만큼 격렬하지 않았고 조금 더 담담했습니다. 그는 1860년 9월의 어느 아침 소파에 기대어 평온하게 생을 마칩니다. 생전에 완전한 명성을 누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의 사상은 이후 세대에 강한 영향을 남깁니다. 니체를 비롯한 여러 사상가와 예술가들이 그의 철학을 읽고 사유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은둔의 세월은 단절이 아니라 축적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다듬어온 사유는 그의 죽음 이후 더욱 넓게 퍼져나갑니다. 쇼펜하우어의 전 생애를 가로지르는 하나의 단어를 꼽으라면 그것은
고독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끝까지 따라온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고독은 자신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한 가장 단단한 완성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는 세상의 무관심 속에서도 자신의 철학을 타협하지 않았고 타인의 박수갈채보다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진실에 더 집중했습니다. 학계에서 외면당하고 사랑에 실패하며 가족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했던 그였지만 그 모든 외로움을 재료 삼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거대한 사유의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평온은 세상의 소란 속에 섞여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고요한 방 안에서 고독과 화해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이제 한 철학자의 치열했던 사유의 발자취를 뒤로하고 여러분만의 고요한 고독 속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그가 매일 오후 걸었던 프랑크푸르트의 마인 강변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잔잔한 평온의 물결이 차오르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이 고요한 시간이 지친 마음을 보듬어주는 온전한 쉼터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